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정치권의 이슈. 오늘은 박태욱 고려대 연구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 네네. 다음 주 이번 주가 이제 광복 7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다양한 행보를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 이제 광복 70주년 메시지가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인 것 같은데, 일단 대북 관련해서 이호 여사의 방북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들어가는 시점이라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메시지의 큰 맥락은 며칠 전 담화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공공부문 개혁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에 구상한 문화융성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장기적인 국영융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대북 대일 메시지가 요점이 될 텐데, 먼저 이제 대북 메시지는 이번에 이호 여사 방북을 통해서 봤듯이 당분간 북한 당국에서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각종 제안에 대해서 호응이 없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라든지,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문제 등등, 또 뭐 남북한의 광복절 동시에 준비하는 공동 구성단 문제 등등 했는데 아직까지 뭐 회의는 좀 있다가 말고 또 반응이 없는 대북 문제는 지금 특별히 뭐 원칙적으로 비핵화라든지 또 개혁 개방을 촉구하는 이런 수순 이상 갈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 8.15 경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종전 70주년을 맞는 아베 담화의 그런 어떤 내용에 관해서 우리 대통령이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밝혀졌듯이 지금 그 21세기 구상 간담회라는 아베 총리의 측근 자문그룹에서 6일 날 아베 담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보면은 과거에 2005년도에 무라야마 담화, 2010년도에 고이즈미의 담화에서 담은 침략에 대한 통렬한 반성, 그리고 사죄, 이 연장선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대외 정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사죄라는 표현을 안 넣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네네. 연립하고 있는 공명당하고 앞으로 조율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수정되지 않고 사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강경한 대일 메시지를 유지할 네. 수밖에 없고 새로운 역사 인식에 대한 강경한 대일 촉구 발언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대북 관련 저희들이 물론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로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폭이 매우 좁아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역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쪽에 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지 한 4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예. 나름대로 집권 안정기에 들어가고 그 우리가 뭐 비판할 대상으로 뭐 3대 세습이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하지만은 그 정권 내부는 내부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호 여사가 방북을 할 때도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그 메시지도 그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초청을 했긴 했지만은 그 직접 뭐 김정은이 나서서 이렇게 하기가 사실 마땅치 않은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손님을 초청해놓고 그렇게 좀 홀대하거나 속 좁은 대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정부로서도 민간 차원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8.15 경축사는 이호 여사의 방북과는 좀 별개의 문제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올해가 70주년이기 때문에 또 네. 3년 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뭐 정상회담을 뭐 제안한다든가 그 정상회담 제안을 하기 위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특사를 파견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막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대일 메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베가 어느 수준으로 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강경 기조로 갈 거냐, 아니면 과거사는 과거사와 그다음에 그 안보나 경제 문제를 투트랙으로 나누어서 그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부분은 취하겠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가 70주년이지 않습니까? 70주년, 광복 70주년인데 전쟁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세계 34개국만 있는 OECD 국가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해온 거죠. 그리고 지금 세계 초인류 국가로 가기 위한 뭔가의 터전을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경제
그 제도약에 관련된 그 4대 개혁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한 번 더 강조할 것 같고 대북 대일 메시지는 방금 그런 수준의 네.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 특히 일본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수위 조절을 할 걸로 보입니다. 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배보훈 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강복절 경축사에서 특히 북한과 관련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반 대통령의 공약 중 또 업적으로 향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북한계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내놓으면서 임기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할 때도 이러한 어떤 통일 대박론이 사실 상당히 국민들에게 이 와닿았던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경축사를 통해서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통일 대박론에 걸맞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원한다라고 하는 추진 동력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2.25 여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진전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각에 또 일말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현실화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핵이라든지 또는 5.24 해제라든지 이런 좀 넘기 어려운 부분보다는 우선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시간을 다투는 문제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여망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유라시아 철도의 북한 구간이라든지 또는 DMZ 세계평화공원이 실질적으로 DMZ 내에 건설될 수 있는 이러한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좀 더 북돋을 수 있는 것이 이 경축사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은 이 북한과의 관계 진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협상과 절충과 타협 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 부분이 또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성과물로 나타났을 때 대통령이 바랬던 그 통일 대박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대목은 역시 그 노동개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안 되고는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경제 선진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살충도 안 되면서 남북 문제가 선순환하려면 우리 경제가 일단 튼튼하고 우리 사회가 좀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노동개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라든지 공공섹터에 먼저 자기희생적인 그런 과감한 제한이 없이는 민간 영역만 먼저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바꿔지겠느냐. 그래서 독일의 슈레더 총리라든지 2002년도에 또 영국의 지금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하고 있는 그런 자기희생적인 공공섹터의 희생 정신을 먼저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을 끌고 들어오는 이런 전략적인 그런 하나의 제스처가 이번 경축사에 좀 담아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하나 저희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번 광복 주간의 최대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광복절 특사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인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좀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번 광복 70주년 그 사면은 한 200만 정도 네.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걸로 보이고요. 생계형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살리기, 국민 통합에 좀 그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이 어느 정도니까 네. 아주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을 사면해 준다는 것은 법으로 제한된 출마의 기회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벌금형 같은 경우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5년 금지돼 있고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간 제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5년, 10년으로 했겠어요? 그것은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주기가 보통 4년이기 때문에 네. 한 번은 출마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한 범죄를 정하면 그 맞으면 2번은 출마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건데 이것을 해제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선뜻 꺼낸다는 것은 사면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아마 여론도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면이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취지에 본다면은 생계형 사면과 부득이하게 경제인들에게 대해서도 특혜 시비가 없는 네. 사람들이 한해서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취지 때문에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포함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배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런 견지라고 그러면 사실은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폭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치인은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경제는 좀 이렇게 좀 넓게 본다 그러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용 기간이 상당 기간, 예를 들면 50% 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행유예에 그 지금 풀려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등기사의 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등기사에 올라갈 수 없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김성현 그런 이제 그런 네.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걸 좀 열어둔다는 차원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 경우와는 약간 좀 다르죠. 왜냐하면 네.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들을 사면해 준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마 자격이 제한된 사람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인들에 대한 시각이 그게 이제 국회라는 걸로 본다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뭐 저 여론조사한 것도 쭉 보면은 거의 10%도 지지를 못 받던데요. 네.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정치인을 풀어준다. 그럼 오히려 사면의 본래 취지에 대통령이 생각하는 딱 그 포인트 맞는 사면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무엇보다도 명분인데요. 국민들은 이번에 대통령이 8.15 이것을 계기로 일종의 이벤트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경제인 사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은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경제인 사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나도 급박하고 절박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네. 지나친 형벌을 받았거나 그가 받은 어떤 형벌 자체가 너무나도 일종의 지나칠 때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면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은 이런 어떤 경제인 사면, 특별 사면 다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적 상황,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누리당 지지층과 그리고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이거든요.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달입니다. 21일부터 23일 전국 1,003명 휴대전화 R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8%였고요. 이 경제인 사면과 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전체 질문 내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경제인 특별 사면에 대해서 과반이 넘는 56%가 찬성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에서는 10명 중 6명이 조금 넘는 61%가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입니다. 예. 반대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9%입니다. 어느 계층, 어느 연령, 어느 정당 소속 성향 지지층이든 간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네.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것이 일종의 섹스 스캔들, 머니 스캔들 일으키는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만에 하나 대통령이 이것을 할 경우에는 너무나도 지나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임기 3년차 미처 이 여러 가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권에서는 이 사면에 대한 여론의 탄력을 받지 어렵다.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인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정관종 사태 때문에 한 2, 3개월 온 언론이 난리를 치고 정치 쇄신 문제, 정치 부패 문제 얼마나 다뤘습니까? 해야 된다. 언론에서도 도배를 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정치 쇄신을 이루고 정치 부패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 장치 했는지. 그러고 나서 성완종 씨 그 사면해가지고 괜히 사면 안 했으면 없을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요. 또 좀 이따 뭐 대통령이 다루겠습니다. 직접 지시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 네. 그런 문제지. 또 네. 이제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어려운데 말이에요. 심학봉 씨, 뭐 심학공무원 성추행 문제, 네. 또 박기춘 의원 3억 5천만 원, 예? 금품 그것이 수수. 예, 금품 수수 문제 등 정치인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가 계속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꺼낼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그거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광주에서 여러 중진 의원들 17명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의 결론이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이거 어렵지 않느냐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한 17명 모였죠.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그 자전거 투어에 투어 예. 행사가 있어서 광주에서 이제 그 광주 전남 의원들을 모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수도권에서 내려간 그 문병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좀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는 크게 보면 그 친노 비노로 따지기도 하지만은 그 비노 측 그 의원들이 예.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의 생각은 있는데 탈당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가장 안전판은 뭡니까? 당내를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내를 리모델링 하려면은 현재의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제로 그 문재인 대표 체제가 사실은 호남 민심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그렇고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비주류 의원들이 가장 강하게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재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퇴진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퇴진론의 가장 큰 명분은 현재 문재인 리더십으로는 다음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 이 명제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비노 의원들의 주장이 과연 현실화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 이미 문재인 대표는 이전에 여러 성명서에서도 얘기했고 최근 성명서에 나는 내년 총선까지 간다. 그다음에 뭐 책임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셀프 디스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당직 개편도 했고. 그래서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책임지고 총선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고비라는 게 바로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비노 의원들이 문재인 체제 반대,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는 본인 체제로 가겠다. 이게 맞닥뜨려지는 이 갈등 구조가 계속 갈 겁니다. 가는데 이게 이제 과연 혁신위의 혁신안 중에 공천 관련 혁신안이 나와서 이 갈등과 맞물렸을 때 과연 문재인 대표 체제가 유지될 것이냐. 유지되면 당내 의원들은 사실 리모델링하는 상황으로 많이 움직일 거고요.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또 하나의 명분이 됩니다. 신당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비노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아마 그런 모임도 하고 또 한동안 신당 흐름이 쭉 있었는데 좀 그 하한 전국에서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불도 지피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천정배 의원이 아마 그 추구하는 정당의 밑그림을 그린 그 창당안이 한번 언론에 흘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느냐. 거기에서 중도 개혁 노선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보수까지 포용하면서 3040 젊은 세력을 영입한다. 예. 여기에 이제 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노 세력들의 내년 공천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과연 문재인 대표 체제로 갔을 때 내년 총선도 총선이지만 불임정당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당의 개혁 노선이 가능하느냐, 이런 큰 고민들이 같이 지금 어울려가지고 용광로처럼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7차 개혁안 내놓은 거 오늘도 보니까 뭐 1, 2, 3 공천할당제 해서 청년들에게 국회의원은 10%, 그다음에 광역은 20%, 기초는 30%,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비노 세력들이 큰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차안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계속적인 이야기가 친노 내 그 친노 패권주의는 균형 감각을 좀 상실했고, 그리고 이념의 선명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교조주의적으로 흐르는 그런 운동권 투쟁에서 못 벗어난 당의 그런 노선에 대해서 심각한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볼 때는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으면 변화당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적인 기반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 광주 전라는 말 그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이자 아성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그런 심장이자 아성과 같은 지지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택할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은 말 그대로 바람과 구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광주 전라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와 혁신을 이런 호남 정신에 기대고 있는, 또는 의존하고 있는, 또는 여기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그런 수도권 또는 충청권 유권자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곳에서의 지지율도 아직도 20% 초반 정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흔히들 우리는 20대, 30대, 40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30대에서도 경쟁력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지지가 아니고 가장 의석수가 많은 내년 총선에서의 초박빙 정말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과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40대 수도권 화이트 칼라의 이 표심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40대 수도권 화이트 칼라의 우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어떤 우리의 변화를 지금 현재의 혁신위의 모습, 혁신위의 혁신안들이 그것을 끌어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당의 조짐이 이 샘솟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이 95년 이 책임과 그 다음에 통합과 그 다음에 혁신을 가져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어떤 정치적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책임과 통합, 그 이후에 혁신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지 못하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로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 아직은 문재인 대표를 제외하고는 원외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약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5년 바로 이 정계 은퇴로부터 돌아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맞먹는 그런 구심점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비 단계, 준비 단계에 거친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혁신위가 내놓는 공천제도 개선이 어떤 게 될 것인지가 상당히 주목을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최근에 지금 이제 조국 교수가 당의 486 그룹이라든지 86 그룹이라고는 중진들을 대상으로 좀 용태론, 좀 뭐 물갈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새누리당의 김태호 그 최고위원의 불출마가 선언. 나오면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거의 그 새정치 486 그룹하고 나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도 비슷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젊은 그 최고위원이 저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고 희생을 하는데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의 86 그룹들은 특히 이제 그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물음을 던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86 그룹들이 정치를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고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역할은 했어요. 그럼 그 역할을 넘어서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 역할로서 끝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준비들이 과연 돼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86그룹 등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80년대식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86그룹들이 대부분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더 좋은 미래라는 그 일종의 그룹이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서 내놓은 그 성명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민주대 반민주 구도 그 구도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진영 논리에 그렇습니다. 쌓여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80년대에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30년이 지났고요. 너무너무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양하고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좌표와 진로를 새롭게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미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86그룹의 역할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 자체가 정치권의 기득권화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도 경험을 했다면은 지도자 지위에 벌써 한두 사람은 나왔어야죠. 그런데 스스로 그런 도전도 아무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돌파도 하지 않고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떤 좌표로 가야 되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86그룹들은 아무도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 어느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동안의 역할은 있었지만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기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렇죠. 제가 봐도 뭐 이제 486을 넘어서 586이 많습니다. 50대, 80년대 운동권 하면서 60년대 출생한 사람들인데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야당이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고 집권하려면은 기업과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 강경 좌파가 득세하는 야당은 미래가 없다. 이거 주사파 출신들이 상당히 새겨드려야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동학 그 혁신위원 33세의 청년입니다.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 이동학이라는 그 청년이 이인영원한테 대표적으로 586 하방론은 어디 뭐 어려운 데 가서 좀 구성을 해서 출마해보라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혁신위가 고민하고 있는 인적 쇄신론의 어떤 고삐를 당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4선 의원 이상의 중진 의원
용태론, 호남 중진원 물갈이론 등등 이제 뭐 이거를 시작하면서 인적 쇄신 물갈이론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중에 하나가 나온 것이 저는 이번에 이인영 의원 486, 586 하방론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사파 운동권 시대의 그런 패러다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등치라든지 21세기 국가 정신을 끌고 가기에는 이미 소명을 다한 겁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철학과 그런 비전으로 무장하고 야당을 이끌 새로운 인물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또 차제되지 않느냐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 86그룹 위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김영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불출마 선언에서 물러났는데 그 자리에 어떤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구세력이 들어오더라. 우리가 물러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에서 볼 때는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 모두의 책임, 우리 모두의 통합, 우리 모두의 혁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지율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80년대 학번들의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87년대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고 민주화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변화된 어떤 사회적 환경, 국가 운영의 환경에 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변화하지 못한 모습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1000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이고요. 전체 질문 내용은 조사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80년대 학번들이 공격당할까를 보면 특히 그들 또래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새누리당은 32%, 새정치민주연합은 21%로 뒤져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 또래라도 잡았어야죠. 특히 보수와 경향이 짙어가고 있는 50대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새누리당은 절반에 가까운 48%의 지지율인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불과 18%입니다. 무엇 했느냐? 네. 당신들 또래의 그러한 민주화를 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느냐,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50대, 60대 의원들 그리고 30대 의원들은 어떤 변화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불러일으켰네. 이런 어떤 비판도 또 함께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단지 어떤 특정한 연령대, 특정한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쪽에만 집중이 될 경우에는 또 니 탓, 내 탓, 이러한 네. 공방을 벌이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들은 또 수도권 화이트 칼라 40대들은 마음을 주지 못하고 이것은 내년 총선에 일으키고자 했던 바람으로 결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변하자는데 공감하고 통합하고 그 혁신에 동의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탓할 노릇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하방, 좀 험지로 가더라도 좀 살아남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개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그 86그룹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학생운동을 같이 했다는 끈끈한 그 관계로 묶여서 이념이나 정체성의 차이가 분명히 나요. 그러니까 실제 의정활동이나 그 정치적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달라진 건 서로 간에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해주고 각자 분화돼서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이런 구조로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한 틀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서울시 부시장하는 임종석 그 전 의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송영길 뭐 전 인천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광역단체에서 상당히 그 경험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의원만 하시고 있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좌편향이 상당히 많이 그 중도로 와 있는 거고요. 네. 정체성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더 활약을 더 많이 해서 변화된 486의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간다, 뭐 어떻게 하방을 한다. 이건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이미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결단해서 하방한다? 거의 다 떨어지는 거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박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분 아까 세 분 지금 말씀하신 송영길, 임종석, 김민석 네. 전 의원 말씀하신 그분들 과거에 역할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역할이 있으려면 본인 스스로를 많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철학도 좀
더 접목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야당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과감하게 내고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늦게라도 그렇게 한다니까 지켜보기를 하는데 저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지지율을 20%대에서 30%로 못 올라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국민이 왜 이들한테 지지율을 안 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핵심을 좀 만들어서 다 같이 대화하면서 좀 야당의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선거 제도를 놓고 여야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겉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제, 완전 참여자라고 국민 완전 공천제로 불러달라 얘기를 했죠.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협상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해야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문재인 대표는 일과 타결,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뭐 같이 빅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야당은 대표회담을 하자. 뭐 여당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하자. 뭐 이렇게 네. 하는데 형식과 내용에 상관없이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놓고 협상을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우선은 가장 급한 게 8월 13일까지 네.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가 획정 기준을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지역구는 몇 석을 하고 비례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권역별 비례로 할 거냐 뭐 아니면 뭐 전국 단위 비례로 할 거냐 이런 몇 가지 지침을 줘야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달 동안 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 그 선거구 획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내년 4월 13일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안 해주고 여야의 어떤 그 쟁점, 그러니까 대결 구도 때문에 결국은 미루고 해서 지난번 19대처럼 한 달 전에 결정해서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은 내부에 있으니까 그래 나름대로 다 알려진 사람들이니까 기득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그 협상이 안 되는 서로의 안을 내놓고 시간 끌다가 여야 국회의원들의 담합 구조로 이 네. 담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이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개혁특위 전체를 하게 되면 회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협상이 어렵거든요. 이게 양당의 2명 간사하고 협상 대표를 정하는 겁니다. 네. 이 협상 대표를 정해서 한 2대2 여기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합의를 하고 합의 못하는 부분은 원내대표가 포함된 3+3 네. 정도의 협상 라인을 또 가동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해서 최종 어느 정도 협상이 됐을 때 양당 대표까지 포함한 라인에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어요. 왜 가능하다.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네. 왜냐하면 네. 우선 가장 큰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그 선거법하고 같이 개정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예비선거운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걸 상시선거운동 제도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8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0대부터 적용을 할 거냐. 다 적용을 못 한다면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한 지역이 어디냐. 예를 들면 뭐 영남하고 호남만 네네. 한다든지 네. 아니면 수도권만 한다든지 이렇게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실시를 해보는 거죠. 오픈 프라이머리도. 예. 뭐 그런 합의안을 낼 수 있고 권역별 비례 왜 못합니까? 20년 전에 국회에서 이미 다 합의해서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럼 그것을 다 연구 자료를 갖고 여야 협상 대표들이 보고 네.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건 버려서 협상안을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300명 국회의원이 전원이 지금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안 주고 있다. 담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당리당략을 과감하게 버려야죠. 우리가 여기 토론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개파의 이익이나 정치권의 이익을 버려라 이거야. 국민이 공감하지 않잖아요. 이익을 안 버리고 그 수준에서 맨날 노르니까. 얼마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좋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을 246석,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은 지역구도가 많이 완화될 거다. 그러나 이제 여권의 김무성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공천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청와제 입김을 배제하고 본인이 끌고 가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개파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명분은 지역주의 타파인데 사실은
영남의 그 친노 패권주의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자기의 대선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당리당략적인 접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지 국민도 지지를 하고 새로운 협상안이 나온다. 좀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 알겠습니다. 배 부무장님 정리는 어떠실까요? 제발 이번만큼은 이 정치권의 눈높이에서 이해득실해서 정치개혁 절대 좀 하시지 말고 국민들은 숫자를 늘리지 말라고 했고요. 근역별 비례대표도 비례대표를 뽑는 그 명분만 충분히 전문성만 그리고 그 취지만 살려진다면 해라는 것인데 제발 국민들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먼저 가릴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화 건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시담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